인데요. 문학은 전체적으로 평행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단 하나가 있다면 정답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수능스럽지 않게 치사하게 이런 단어들 때문에 답을 내는, 그래서 약간 수능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문학이 좀 심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문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내가 문학을 어렵게 공부하고 있구나,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우치고 올바른 방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고전소설부터 가볼게요. 자, 체이노가 소설 푸는 방식은 줄거리가 있다면 줄거리를 보고 줄거리랑 합쳐서 보기를 보시고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 중에서도 조건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줄거리는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요걸 가지고 이 작품의 핵심을 우리는 이미 간파할 수 있는데, 소설에서의 핵심이라는 건 인물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인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갈등 속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공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기 문제를 제일 먼저 풀고요.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감상 문제가 있으면 감상 문제에 대한 요걸 가지고 선택지에서 소거를 합니다. 선택지에서 소거를 하고 소거할 수 없는 것들만, 나머지 것들만 빠르게 지문을 가서 답을 찾는 겁니다. 지문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문을 빠르게 이제 독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읽어가면서 만약에 가를 물었다면 가를 읽고 바로 와서 가 문제를 풀고, 만약에 스몰 a를 물었다면 a 끝나고 와서 바로 푸는 방식으로 했을 때 독해가 끝나면서 동시에 문제도, 독해가 완성되면서 문제도 끝나가는 방식, 독해가 끝나면 문제도 끝나는 방식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작품들은 이미 체육 수업에서 다 했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작품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보기에 주어진 조건, 선택지, 줄거리를 통해서 핵심을 간파하고 정답을 빠르게 찾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그렇게 풀면 따로 이 작품의 내용, 정리, EBS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EBS에 있는 작품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EBS 변형 교재 강의에 들어있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문도. 문제도 거의 유사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능하고 육군은 다릅니다. 육군은 EBS하고 비슷한 걸 가져와도 수능은 절대 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겠습니다. 줄거리가 없네요. 그 다음에 중략이 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크게 뒤에 있는 사건으로 나눠진다. 이 사건은 연결 속에 있지만 그거 생각하고 선택지를 볼 때는 크게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겠구나 라는 거 캐치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고맙게도 사실은 이 소설은 제가 원하는 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소설에서 감상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보기를 토대로 한 다음에 부분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기억, 미음, 부분 가면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전체를 빠르게 다 읽어도 되는 거고 부분만 가도 되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국어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시간 안으로 문학이 20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비문학 그리고 언매를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읽어서 이제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데, 문학에서 잘못된 공부를 하고 문학에서 20분, 25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제 비문학 읽을 시간에 쫓기면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가는 전략을 취하면 좀 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18번, 19번 장소죠. 그리고 20번 보기 A. 근데 이 보기가 A, B란 말이죠. 그거라고 소란 말이죠. 그 부분만 가면 되거든요.
그럼 21번부터 우리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에서 특히 소설에서는 보기를 잘 읽어보고 보기와 선택지 조건부를 통해서 이 소설의 핵심을 잡아내는 게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이 작품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채널은 늘 말하죠. 문학 이퀄 비문학이라고, 독서 영역이라고. 그래서 보기든 여기 나오는 선택지든 다 비문학이거든요. 읽기 능력이 좌우하는 거지 문학은 자료 정리가 절대 안 합니다.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 됐어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우리 비문학이라는 건 언제나 이 첫 문장이 나머지 문장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작가거든요.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에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문법을 가르칠 때 딱 글쓰기 논리로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학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쓰기 논리를 통해서 공부한다는 건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 단락이 이루어졌을 때 첫 문장은 전체를 포괄하는 범주를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 범주가 바로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과 사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공적 가치, 그럼 이것부터 잘 썼네요. 이렇게 공적 가치 먼저 구현하겠죠. 국가 차원의 사건, 국가 차원의 사건이죠. 참여하는 당위, 당연히 이죠. 사적 문제는 가문에 관한 일이네요. 가문. 네, 이론으로서 그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 이런 단어들이 딱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에 이렇게 주인공이 공적과 사적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바로 현실계 인물이나 비현실계 인물, 천상계에 있는 많이 고전에서 봤죠. 비현실계 인물들이 조력자가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됐죠? 조력자죠. 공적 활동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이면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밖으로는 이면의 밖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영소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공적인 거의 목표는 임금에 대한 충을 위한 거고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적인 목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효율 확률이 높죠. 봅시다. 소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장여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대서. 잘 보세요. 혼약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대공은 나라의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후에 가문, 사적인 것이 혼약이 국가 차원에 참여하는 동력이 된 거죠. 이렇게. 장여황이 그렇다면 이 주인공이 장여황이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장여황이 난신 왕위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그럼 난신왕이 난신이라는 뜻은 몰라도 간신배라는 뜻이에요. 몰라도 다스렸으니 주인공이 플러스 인물이 다스렸으니 마이너스 인물은 왕희네 이렇게 우리 소설할 때 무조건 인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기 줄거리 없어도 여긴 플러스 인물, 마이너스 인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데서 그러면 먼저 국법이라는 나라로 하고 공적 권위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개인이죠. 그럼 사적 목표도. 그럼 안 봐도 왕희를 처단하침하는데 이 왕희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원한이 있는 마이너스 관계네요. 그런 거죠.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속에 분노하여 이대병이 출전하는 데에서 보통 성상 정도는 알죠? 성스러운 임금이죠. 피했다는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이죠. 근데 출전했으니까 당위성 그대로 있죠. 국가 당위성. 자,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 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시랑과 제한 데서 잘 보세요. 이대봉이 고전소설 중요한 게 여기 이시랑과 제한 데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자, 공적 활약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공적 활약이 되려면 안 봐도 이대봉이든 누구든 뭡니까? 지금 맥락상 국가를 또는 왕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 실왕이란 말이죠. 왕이 아니란 말이죠.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활약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틀린 이유 첫 번째 요거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걸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천우신조로 무인졸대에서 이 실황과 제외했다. 그럼 이때 비현식의 존재로 천우신조라는 말은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천우신조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그냥 관용어로 쓰였을 뿐이고 실제로 비현실계의 존재가 지문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천우신조였어.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 누가 도와줬는지는 안 등장한단 말이죠. 보통 고전소설에서 비현실의 존재가 나오면 하늘에서 진짜 누가 내려와서 신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할 때 비현실계의 조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그냥 관용어가 아닌 그냥 비현실의 존재라고 하자라고 해도 요게 이 실황과 제외하는 것은 공적 활약이 아니거든요. 이 실황은 논리상으로 때려 맞춰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똑같은 이씨인데 고전소설은 인물의 지위를 보라고 그랬죠. 그럼 아마 이대봉이면 이게 가족과 관련돼야 되니까 개인적인 측면이라면 이 실황의 아버지 정도 때려 맞출 수 있겠죠. 모르더라도 개인적인 사람이잖아요. 임금이 아니잖아요. 임금은 상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답이 쉽게 4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대병이 흉노지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위의 처벌을 요구한 데서 그러니까 흉노지압 이게 먼저 이거죠. 이거를 않으면서도 이거는 공적인 문제인 거죠.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똑같잖아요. 왕위의 처벌 요구한다. 여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요거. 그럼 이대봉한테도 지금 왕희는 개인적으로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도 그 문제는 논리상으로 때려 맞춘다면 전 이 작품 몰라요. 이실황이라고 하는 이 이대봉의 아버지를 이 왕이 때문에 힘들었나 보죠. 또는 이 왕이 역시 장혜왕도 이렇게 사적 목표의 정당성 확보는 인물의 의지 맞네요. 그렇다면 답은 우리가 4번이 된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아야죠. 지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지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정도는 이 실황이 아버지, 왕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면 답이 되는 거죠. 자, 21번 문제.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들을 쭉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억부터 뭐부터 봐도 상관없어요. 기억부터 미음을 봐도 되고 뭐 등등을 봐도 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18번. 그럼 여러분들이 쭉 본다고 칩시다. 기억력 디귿을 다 친다 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는 답만 하나하나 봤다고 치고요. 다 맞으니까 다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봉이 이릉의 영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다. 이건 이대봉이 용궁에서 이대봉이 영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은 용궁이 아니죠. 여기 보면 용궁이라고 쭉 나오지만 떠나서 여러 날 만에 허리를 베고 저는 응용했는데 그리고 어쩌고 말하건대 어쩌고만 하소서 지금 배던 칼로 상이라고 신을 이때 또 하나의 표현이 올랐는데 그새 보니까 신이 부자 왕이 모함했다. 그럼 됐네. 부자가 간신히 왕의 모함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도로 기항을 가는데 이렇게 쭉 보시죠. 마치 서해 용왕의 부함을 입어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이렇게. 그래서 영궁은 아니고 황성은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인 황성은 아니고 이제 황성에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거 보니까 임금이 이제 당했고 그래서 어디로 가서 가던 중에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능으로 항해했다가 함을 듣고 화가 나서 전제를 무릅쓰고 철을 달려가 금능에 이르러서 자칭 충의장군이라고 화합하고 적장을 물리쳤죠. 이 때문에 황성이 아니고 금능이 되는 거고요. 해도는 장알림 부부가 간신의 모를 이뤄간 것이 아니고 해도는 장알림 부부가 아니고 지금 이대봉 부자죠. 배구남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렀던 공간이다. 그래서 배구남 마침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해 천축국 배구남에 가 8년을 의탁하였다가 생각하고 걷는데 부자가 국가의 제인이지만 그래서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안으로 돌아가옵다가 그럼 배구남에 있다가 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죠. 금능은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이 아니고 금능 동돌수에 바로 얘네들이 임금을 치고 걔네들이 그쪽으로 간 것이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이제 그것이 이대봉이 간 것이죠. 장소죠. 역시 장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것도 장소조 부분을 쭉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틀린 이유는 장소조가 있는 부분에 가면 되겠죠. 장소조. 그 글을 보니까 쭉쭉 나오죠. 슬프다. 부친이 양가의 시은이 분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여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이때 대인은 바로 일단은 시아버지 격 될 수 있었던 이시랑이겠죠. 부친은 이 대인의 시아버지 될 사람이었던 이대봉의 아버지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이 여겨서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의 세상을 버리시니 돌아가셨다는 거죠.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결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이제 그래서 이 대인이 모해로 인해서 유배되죠. 유배를 갔다라는 것이지 유배에 가서 죽었다는 것은 이 부친은 지금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장소조의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이시랑이 유배 간 것에 대한 그 이시랑에 대한 그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지 이시랑이 바로 시아버지거든요. 이대봉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는 유배 간 것까지만 알지 죽었다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다는 건 더더욱 알 수가 없냐면 요 앞에 글을 보면 이 장소조가 앞에 글을 보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양 감히 이부시랑 이공영이 앞에 아뢰나이다. 요 애자라 소첩이 부친이 대인과 이시랑 요게 아버지죠. 이부시랑 그 이대봉의 아버지 대인과 사귐이 깊사없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귀한 자식을 두시고 부친은 소첩 얻으시니 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외롭다 슬프다 시리하여 모를 했던 선물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인부자가 사실의 말을 들으니 대인부자가 바로 이대성하고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이시랑이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중고온이 대신지라 어찌 참통하지 않으리 있고 이에 한 잔술을 바치오니 상가 바라본데 졸령 이렇게 이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고 알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별세했고 외롭게 살고 있었다가 이렇게 남자 옷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사신의 말을 들으니 형적이 없어서 죽은 거로 지금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 이대봉하고 누가? 이시랑이 아버지가 둘 다 죽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제사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누구는 이 장소조의 아버지는
죽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 겁니다. 20번은 A의 벽을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의 그 글과 B의 그 소. A의 그 글은 이제 좀 전에 읽은 장소조가 지금 누구? 이시봉의 아버지 그 시어른 뱃사람에게 쓴 편지라고 충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충문. 그리고 B는 상이다 보신 후 정의 처벌을 하시되 이때 또 하나의 표면에 올라오는 상이 개 열어 보시니 그 소에 이 소는 죄신 이대봉이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귀향을 아버지랑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서 왕의 모함을 입어서 해도로 귀향을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결박해서 아버지가 죽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는데 용왕의 구출로 살아남았고 아버지 유고를 찾고 고국에 있는 어머니를 찾고자 중원으로 돌아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금능에서 적들을 쳤다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글은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성상에 바치는 표문이고 상대의 원탕함을 위로하기 위한 거고 B는 상대의 사건 경과를 알려준 거고 임금한테 A와 달리 B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A와 달리 B라고 했는데 요거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A에서는 계속 자신을 소첩이라고 하거든요. 낮추고 부르고 있거든요. 소첩. 장소조에서 지금 유세차 자기 자신을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낮춘 거예요.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 슬프다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자신을 했다. 이게 한 자리 맞춤입니다. 상가 언어입니다. 또 소첩. 여러 번 연약한 소첩은 이렇게. 요거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둘 다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라는 거. 그 소를 보면 죄신 이대봉은 이렇게 죄를 지지 않았거든요. 또 쭉 보면 또 임금한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쭉 자칭 또 뭐가 있나요?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 게 어쨌든 B는 확실히 소첩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본인을 아까 그 소에서 본인을 죄를 입은 자신 신하 요거를 사람에 따라서 낮추지 않은 거다. 실제로 죄를 지어서 신하니까 신하다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소첩은 자신을 낮춘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분명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신의 아비는 신이라고 그걸 낮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것도 저도 A와 달리 B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그럼 달리니까 A는 없다고 했는데 A는 소첩이 계속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는 좀 애매모호한데 있다면 그 부분이다 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답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전 소설을 끝냈습니다.